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손에서 컨텐츠 사업부에서 실장을 맡고 있으며, 그리고 바른손 랩스에서는 이제 사업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하라고 합니다. 요번에 그 오프라인과 디지털 연결의 세상이라는 이제 강연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네, 우선은 바른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우선 바른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손 그룹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팬시 사업,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문구류나 아니면은 바른손 카드, 청첩장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2010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문화 컨텐츠, 특히 영화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변모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영화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연력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85년도에 설립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쯤 돼서는 이제 저희가 바른손 팬시하고 카드는 완전히 분리법인으로 이제 다른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영화로는 이제 놈놈놈으로 유명한 천만 영화로 유명했던 놈놈놈을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 이제 마더라든지 다양한 작품들을 이때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런 영화 제작 그리고 게임 제작 이런 문화 컨텐츠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이제 영화나 게임 부분이 굉장히 고착화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장의 관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스텝을 컨텐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있는 컨텐츠 사업부라는 곳을 만들어서 첨단 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컨텐츠에 접목하고 사업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는 이때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많은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가 VR 시네마라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어떤 사업을 부산에서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VR 사업은 쭉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적으로 VR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집중도도 높고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에 고착되어 있는 투자자들, 사실은 영화 투자자, 그다음에 게임 투자자는 굉장히 한정적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라고 하면 한 10분이라고 하긴 그렇거든요. 10개 회사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나온 영화는. 그러면 이런 투자자들이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컨텐츠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영화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내의 영화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본 듯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시나리오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양산되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 말고 새로운 작가들, 새로운 감독들이 기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투자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게 202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NFT 부산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저희가 아트 특별관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특구 연계 사업이라든지, 올해는 이제 NFT를 활용해서 뭐 차세대 실감 컨텐츠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NFT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유통하는 기술을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유통 플랫폼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영화 부문에서 제작한 영화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3분의 1이 바른손 투자 아니면 제작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은 영화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아직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하거나 투자하는 영화들이 이제 1년에
한 5편에서 6편 정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도 바른손 투자, 바른손 ENA, 저희 계열사인 ENA가 제작하고 CJ ENM에서 배급을 하는 그런 영화로 이제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J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롯데 제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행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반면에 저희는 스릴러 장르라든지 기존에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장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 이제 넷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실 저 회사 하나로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를 전 그룹사가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한 매출을 올렸던 회사이기도 하고 히트라는 이제 히트와 오버히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지금 넥슨 쪽으로 넘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런 모바일 게임 외에도 저희가 VR, PC MMO라든지 VR 게임 같은 전문 제작 스튜디오들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VR 파트는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VR이 막 시작하던 단계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요 장면이 저희가 VR 시네마에서 이제 VR 영화를 상영하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VR 게임 같은 경우도 VR 파크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국내 최초로 그런 이제 VR 테마파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르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파이럿 프로젝트였던 게 아무래도 VR이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 접근 자체도 어렵고 다들 VR 자체 용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더 친숙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이제 굉장히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는 CGV와 공동 사업으로 해서 약 2년 정도 진행을 하고 바로 이제 문을 닫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로 이제 VR 시장은 결국은 VR 장비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착용을 하게 되면 외부랑 단절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VR 기기를 이제 누군가랑 같이 한다는 개념은 온라인상에서 연결돼서 같이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디파이 VR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런 VR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VR 영화를 이제 일반 관객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VR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SK라든지 KT, LG U+ 같은 통신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VR 영화, 게임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 부분 그리고 국내에 있는 컨텐츠나 이제 영화, 뭐 게임이나 영화들을 저희가 공급하는 이제 역할로 현재는 이제 퍼블리싱 형태, 디스트리뷰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변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부분인데요. 다들 이제 블록체인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라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 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존의 이제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이에요. 돈이 일부 사람들한테만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일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이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추세 자체가 그런 모두가 즐거운 영화가 아니라 내가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들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장르들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 같은 개인화된 기술,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민주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런 영화들도 제작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됐던 게 이제 블록체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인데요. 이제 VR로 그 블록체인 월드를 만드는, 저 메타버스죠, 사실.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함께 개발을 진행했었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디센트럴랜드랑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디센트럴랜드에서 엔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 프렌즈, 여기는 이제 웨이투빗이라고 돼 있는데 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했었던 지원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죠. 거기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누가 어떤 영화를 봤고, 그리고 이제 P2P 기반에서 누가 P2P 기반을 이용해서 리소스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보상을 받아서 그 포인트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이제 행사 장면들은 저희가 작년 NFT 부산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150평, 20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미술 전시를, NFT 전시를 저희가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실시간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뭔가 작품 전시를 통해서 직접 관객들이 작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저희가 NFT 마켓인 엠플라넷, 미술품 거래 플랫폼이죠. 그 엠플라넷을 저희가 오픈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바른손 랩스의 이름을 알렸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의 사업 중에 이제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도 직접 개발하고 현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렌즈 게임즈라고 하는 이제 카카오 계열사하고 이제 갈다랩이라고 하는 일본계 이제 게임 개발 온라인 MMORPG를 개발하는 회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개발을 진행을 하고 프렌즈 게임즈에서 이제 토큰이나 이런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뭐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라이트나 뭐 쉐이더 같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런 장르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다. 약간 커뮤니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거는 좀 뭐 프로토타입이라서 더 각지기는 한데,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좀 더 퍼포먼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주제는 제가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공간이 바뀌어 나간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냥 네이버 치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기존에도 이제 UCC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영상을 만들거나 게임 내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때만 해도 이런 보상 체계나 가상 통화를 통해서 뭔가를 준다는 개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좀 인기를 끌다가 점차 사그라드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UGC가 이제 로블록스라는 컨텐츠,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요. 회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개인적인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제작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초기에 이제 영상을 모을 때는 자신들이 돈을 주고 영상들을 사왔던 반면에 지금은 그들이 이제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그 광고비 중에 일부를 유저들한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는 케이스들인 거죠. 사실은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이 범주 안에서는 메타버스 중에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제 처음 유래가 됐냐라고 했을 때 소설에서 나왔어요. 1992년에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은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인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어폰을 통해서 스테레오 음량을 들으면서 현실감이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형태로 생긴 것들을 통해서 내가 메타버스에 접근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히로는, 여기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 내가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다른 곳이다. 내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곳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가상현실이에요. 디바이스, 고글을 쓰고 이어폰을 끼고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영상들을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와 VR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다른 세계에 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사례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아까 92년도에 소설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사실은 거의 사장되던 용어였어요. 해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로블록스가 2020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죠. 그러면서 회사 가치가 34조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때 그 로블록스의 대표가 얘기했던 게 우리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체에서 그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듣고 우리도 메타버스 업체로서 이제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제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 이 로블록스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뜬 회사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2004년도에 처음 이제 앱스토어에, 그러니까 모바일 스토어에, PC 스토어에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지금부터 18년 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10대 팬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초딩들이라고 하는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간단한 이제 게임들, 캐주얼한 게임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지금은 월간 액티브 유저 수만 1.5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월간 플레이 시간은 15억 시간. 크리에이터만 해도 34만 명이에요. 크리에이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누가 어떤 컨텐츠를 다른 유저들한테 제공해 주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공급자인 크리에이터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34만 명이라는 굉장한 크리에이터 수를 가지고 있고 이용 가능 컨텐츠만 해도 5천만 개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게임씩 플레이해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숫자죠. 플레이하는 사이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가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100만 회 이상 플레이가 된 컨텐츠만 해도 5천 개가 넘는 거죠. 실제로 저 100만 회라고 하는 것들이 유저들이 지금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2억 명인데 사실 2억 명 중에서 100만 회 플레이가 됐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유저가 플레이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페토가 가장 유명하죠.
아무래도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출시를 하고 2020년도에는 170억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상하게 됐고요. 이제 로블록스 이후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용자 수는 2억 명이 넘을 거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이용자 수가 훨씬 많아요. 해외가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수치죠. 국내에서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해외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독특하게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에서 이용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수는 사실 이제 70만 명인데 이 크리에이터가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34만 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좀 이유가 있는 게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가방을 만드는 사람도 크리에이터예요. 하지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내가 그 게임 안에서 어떤 뭔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점프맵이라든지 아니면 러닝맵, 그러니까 게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드는 게 34만 명인 거고, 제페토는 가방의 디자인만 바꾸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70만 명, 굉장히 많은 수치긴 하지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크리에이터의 성격이 달라서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아이템 수는 200만 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 맵, 아직까지 사실 제페토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기도 할 거지만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제작되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아직까지 컨텐츠로 즐길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로 단순하게 내가 들어가서 뭔가 팬덤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컨텐츠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은 많이 없다. 컨텐츠 자체로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사례인데 이제 공연 쪽입니다. 공연 쪽은 사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플랫폼인데 포트나이트도 본인들은 이제 게임이 아니고 우리는 경쟁자는 넷플릭스고 메타버스고 이제 굉장히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가 일어나서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연이 취소가 되니까 그거를 포트나이트 통해서 공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례였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그리고 BTS 같은 경우에는 신곡 발표와 본인들의 이제 댄스에 대한 클립들을 포트나이트 내에서 판매하는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기존의 공연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무대가 있고 무대 뒤에 스크린이 있고 그 앞에 관중들이 있어서 그 가수들을 정면에서 지켜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트래비스 스캇의 포트나이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시작하고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유저들이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트래비스 스캇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운석이 하나 떨어지는데 트래비스 스캇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가수가 내 앞에 등장을 하고 나는 점프를 통해서 그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움직여서 그 가수를 굉장히 근접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옆에서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온라인 공연하고는 또 차별화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참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 방식이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주목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같은 경우도 1000만 명 이상 접속을 하면서 이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이제 미래를 보여줬던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게더타운은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원격 근무를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게더타운이 사실 이제 메타버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플랫폼들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공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 자체가 이제 줌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 그러니까 얼굴만 바라보고 내가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 그러니까 회의실 공간 안에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 사무실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사람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와 같이 이제 내 아바타가 움직였을 때 그런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게더타운이 첫 번째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래픽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2D 그래픽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게더타운을 같이 이용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케이스들인데요. 이제 치폴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뷰리또나 아니면은 타코 같은 멕시코 음식을 파는 프랜차이즈인데요. 실제로 이제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할로윈 의상을 입고 오면은 치폴레 매장에서는 무료 타코를 준다거나 무료 뷰리또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블록스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메타버스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이때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던 게 로블록스의 서버가 처음으로 멈췄어요. 이제 치폴레 이벤트 때문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치폴레 이벤트가 오픈되자마자 로블록스가 서버가 멈출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뭔가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치폴레에서 지급하는 할로윈 의상을 입고 내가 그 공간 안에서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의상도 맞출 수가 있고 간단한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약 3만 명한테 무료 브리또 쿠폰을 줬던 행사였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이벤트를 즐겼던 사실은 이제 온라인의 장점이죠.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공간이라고 해도 뭐 몇만 평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할로윈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서 그 플랫폼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까 2억 명이 있었잖아요. 2억 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이제 제페토 사례들인데요. 실제 제페토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품들 그리고 실제 그 장소에서 이런 메타버스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제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반포에 있는 CU 매장을 저렇게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해놨어요. 뭐 특별하게 저기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편의점에 살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제품을 잡아서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하게 되면 CU 쿠폰을 주죠.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일부 유저들한테 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이제 현실에 있는 장소에서 준다는 그 현장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구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찌에서 판매되는 신상품들이 먼저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돼서 판매가 됐었고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 상품들이 재거래가 되는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끄는 상품들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제페토에 신상품을 이제 출시하기 전에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만큼 프로모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제페토의 가장 큰 장점이죠. K-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마 해외 90% 팬 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이제 한국 내에 있는 K-팝의 가수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랙핑크의
공간을 만들어져 있고 블랙핑크 공간 내에서 뭔가 사진을 찍는 자기 아바타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블랙핑크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형태의 이제 팬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제페토 플랫폼 내에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메타버스를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을 메타버스 뒤에 소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뒤에 넣었는데요. 뭐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사실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한 얘기죠.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데이터,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웹상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서 거래가 됐는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게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인 거죠. 그만큼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블록체인 개념도는 이제 뭐 계속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 거래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플랫폼이 항상 중간에 있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 끼고 중개자를 끼고 서로 이제 상품을 올리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방식은 이런 중개 기관이 없습니다. 기술적 신뢰,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서를 믿고 나는 거래를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신뢰를 통해서 이런 중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웹 3.0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사실 웹 1.0에서는 이게 1900년대죠. 1900년대부터 거의 한 2000년대 2000년대 직전까지가 이제 웹 1.0 시대인데요. 웹 1.0 시대에는 그냥 데이터를 올리는 주체는 정해져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누군가가 데이터를 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데이터만 지켜봐야 돼요.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는 본인이 뭐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 라는 게 1세대 웹 1.0의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웹 2.0의 방식입니다. 웹 2.0의 방식은 데이터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유저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블로그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글들을 올려볼 수 있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중앙 집권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저들이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 3.0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웹 3.0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개념적으로만 구현이 되어 있고 실제 서비스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웹 3.0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웹 3.0하고 블록체인 서비스들하고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오픈시만 해도 플랫폼의 기능들은 별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웹 3.0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기술적 신뢰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인증을 해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적 신뢰에 따라서 누군가가 거래를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도 그 기술적 신뢰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거지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웹 3.0의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트위터를 개발을 했었던 잭 도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웹 3.0은 허상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www, 뭐 http 이런 스탠다드 상에서는 웹 3.0의 이상을 구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웹 5.0이라는 이제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제 얘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는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프로듀서가 만들어진 걸 그냥 컨슈머가 받아들이는 형태. 웹 2.0에서는 서로 이제 뭔가 액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웹 3.0에 오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낼 때 외부에 참조해 쓰는 링크라든지 이미지들을 첨부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데이터는 개인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플랫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작가한테 작품 정보를 받고 이 작품 정보는 이용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이것들을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면 플랫폼에서 구매 결제 그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매 정보를 다시 작가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로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NFT,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 NFT나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가가 월렛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코인을 사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메타마스크라든지 그 크레이튼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이카스나 클립이라는 이제 월렛들이 있거든요. 그런 월렛들에 내가 작가는 이제 이미지를 링크를 올리고 메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 작품 정보에 대해서 플랫폼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이 NFT의 토큰이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작가 월렛에 있지만 플랫폼에는 참조되어 있는 이미지와 링크에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표시만 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픈시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면 거의 게시판에 가까워요. 거기서 구매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 정도만 제공을 하지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월렛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월렛에서 이제 작품 정보 링크를 받아서 이용자한테 그 링크 정보가 가게 되고 실제로 이용자가 나는 이걸 구매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본인의 월렛에 있는 이더리움을 전달을 해주고 그 NFT를 사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일어나는 동작들은 대부분 월렛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나 웹 3.0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사실은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뭐 규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시했던 푸빌이라고 하는 어디였죠? 신세계에서 발행한 NFT 굉장히 캐릭터도 이쁘고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신세계 백화점에 뭐 주차권을 받는다던가 이벤트에 초대장을 받는다던가 그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클레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쿠폰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NFT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콩즈라고 하는 최근은 아니고요. 올해 초죠. 이제 메타콩즈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적 NFT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랑 콜라보하기도 하고 뭐 다른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점차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 메타콩즈도 나중에는 메타버스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인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ICO라고 불렸죠. 코인들을 발행하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감을 주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모금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강력한 이제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 메타버스하고 사실 이제 NFT,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거는 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오프라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제 메타버스 아까 뭐 마케팅 쪽으로 사용을 했던 케이스는 오히려 메타버스에서 뭔가 쿠폰을 얻으면 여기 와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갖춰졌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 않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O2O 서비스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O2O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배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놀자 뭐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적용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온라인에 이용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OMO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 merged with offline이라고 하는 두 개가 믹스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가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O4O라고 해서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제 O2O하고 반대로 가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요.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옷을 사서는 입기는 하지, 온라인상에서 사서 입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입어보고 싶다는 욕구는 존재하거든요. 그런 욕구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에 있는 서비스는 있지만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요. 그 뭐 다방 같은 케이스도 이제 다방 케어라는 공간을 마련을 하기도 하고, 무신사라고 하는 플랫폼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플래그샵 스토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뭐 강남에 있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파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O4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아마존 고가 나왔을 때 다들 이게 바로 O4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이죠.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캐셔가 없죠. 저기서는 캐셔가 없고 모든 유저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방문객들의 데이터를 유저로 인식하고 이 사람들이 마치 웹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처럼 상품들을 어떻게 쫓아가는가, 그런 동선부터 해서 모든 것을 추적해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은 뭐니까 얼마를 내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게를 나가게 되면 실제로 그 금액이 청구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오프라인상에서 매장을 내고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실험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방 케어 서비스입니다. 사실 다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제 앱상에서 보게 되면 리스트들이 쭉 보이잖아요.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물론 필터링들은 있어요. 나는 이제 뭐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으면 좋겠고 보증금은 500만 원 이하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이 어떤지, 내가 살 집이 있는 환경이 어떤지, 낮에 시끄러운지 저녁에 시끄러운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집을 거주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5만 원을 더 주더라도 나는 잘 때는 조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방 케어라는 곳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필터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짜 원하는 니즈는 뭔가를 듣고 그거를 상담을 해서 그 리스트 안에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방 케어의 역할입니다. 거의 뭐 컨설팅 개념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케어 서비스를 하면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테일 4.0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죠. 뭐 리테일 1.0은 1800년도 후반, 그러니까 뭐 거의 굉장히 옛날이죠. 가게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직원이 그냥 제품을 팔아요. 파는데 뭐 그냥 이제 상가들이 있는 곳에서 제품들을 파는 게 이제 처음 제대로 된 제품을 팔고 돈을 받았다라는 게 리테일 1.0이고요. 리테일 2.0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몰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몰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몰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쇼핑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에서 내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같이 즐기면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쇼핑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990년대 대야 등장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쯤부터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3.0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마존이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온라인이라는 거래가 처음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대부분은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라든지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저들의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스펙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저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추천 정보 같이 AI를 활용해서 네가 지금까지 봤던 건 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추천해 줄게.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광고들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리테일 4.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자상거래에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가속화와 민주화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민주화라고 그러면 좀 안 좋은 용어로 많이 쓰여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민주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주세페 스틸리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에서 직접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소셜 미디어나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라이브 커머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 BJ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걸 써봤는데 좋더라 라면서 이제 유저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유저들은 그러면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자기가 그 링크를 걸어주면서 인플루언서는 돈을 버는 구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B2B에서 B2C로 전환이 되고 H2H로 간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듣기에는 굉장히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다단계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해가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서로 니즈를 찾아간다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맞닿아지는 지점이 바로 민주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는 거죠. 아까 월렛이 그 개념이었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개인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그냥 적어놓은 부분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영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장이 최근에는 인기가 없어요. 굉장히 다수를 만족시키는 200명씩 들어가는 극장이 2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지 그 안에 있는 10명이 만족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극장주 같은 CGV 같은 경우도 200석을 만석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10명이야 라고 했을 때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CGV나 CJ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풀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실제 유저들, 그러니까 직접 영화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는 좀 이제 질리는데 새로운 장르, 내가 좋아하는 장르 그런 영화들을 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리틀 포레스트가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잔잔한 드라마 영화인데 국내에서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성공한 적이 굉장히 옛날이죠. 한 20년 전? 그때가 그런 영화들이 많이 흥행했는데 20년 동안에 그런 영화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작 영화, 액션 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풀렸었는데 그런 영화가 이제 저렴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낮은 제작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서 그런 영화들이 뜨게 됩니다. 중견 영화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닌가? 그리고 때마침 코로나가 닥치면서 넷플릭스로 스트리밍 형태로 다 전환이 돼요. 극장을 못 가니까. 극장이 닫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는 가속화되고 내가 원하는 영화는 뭔가 내가 원하는 영화가 제작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CGV 같은 형태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극장이에요. 사실 극장이라고 보여지지 않죠. 내가 그냥 내 친구들 5명에서 모여서 저런 프라이빗 극장을 빌려서 제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냥 개인 공간들, 파티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재미없는 상황이죠. 디지털 미디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디스트릭트에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는
아르테미듐이라는 공간인데요. 모든 것들이 그냥 벽이고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검은 공간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영사를 하는 거죠. 그 공간에. 그러면서 그 공간 내에 이제 다른 세계를 입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하고 맞닿아져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다른 공간에 있게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기술이 지금 이제 미디어 아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NFT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이제 갤러리를 꾸며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갤러리라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은 한 달 동안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NFT, 이제 디지털 공간이 되면서 저런 갤러리들도 지속적으로 타임에 맞게 원할 때마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출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의 4.0 공간에서 변화라고 하면은 사실 저 왼쪽에 있는 보이지 말라 원활하게 하라, 명소가 되게 하라는 기존에도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말라 원활하게 하지 말라는 하라는 유저들이 왔을 때 구매를 하건 뭔가 행동을 할 때 막힘없이 해라. 그리고 내 의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따라오게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고, 명소가 되게 하라는 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고 좀 더 재미있는 공간, 오는데 이유를 만들어 줘라라는 거죠. 사실 공간을 만들 때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예전에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왜 이 공간에 사람들이 가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리테일 4.0에서 공간의 변화가 되는 거는 이 뒤에 세 가지입니다. 개인화해라, 큐레이터가 되라, 인간 중심이 되라. 아까 리테일 4.0에서 이제 H2H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개인화하라. 실제로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항상 걸려있던 저 그림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에 맞춰서 저 그림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들이 그 앞에 스크린 앞에 서면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입어볼 수 있는 공간. 그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그거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메타버스 기능을 통해서 개인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아르테미듐에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만 인식할 수 있으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지나가면 안구를 홍채를 인식해서 그 광고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세상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스틱트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일본에 있는 팀랩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팀랩하고 이 앞에 보여줬던 아르테미듐하고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데, 팀랩이 잘하는 거는 인터랙티브입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영상에 결과값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장면에서 내가 손을 넣었을 때 폭포가 갈라져서 갈라지는 화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내가 연못 위에 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파장이 퍼지고 뭔가 새로운 리액션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에서 예전에 있던 공간과의 차별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공간이라는 건 항상 고정돼 있어야 돼요. 만들어지고 나면 고정돼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맞춰서 개인적인 정보에 맞춰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기술들은 이런 공간 내에서 어떻게 공간에 그것들을 입혀서 보여주는가라는 것들로 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